번호. 살아있는 한 곤란하게 돼 있어. 살아있는 한 무조건 곤란해. 곤란하지 않게 사는 방법 따윈 결코 없어. 그리고 곤란한 일은 결국 끝나게 돼 있어. 어때? 지금 좀 안심하고 곤란해할 수 있겠지? 오롯이 채우는 시간. 읽음. 진정한 위로는 내가 받고 싶은 위로.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제대로 위로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걸 보면 대부분의 상황이 위로는 했으나 위로할 수 없었다로 정리될 수 있겠다. 반대로 그동안 무수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진짜 위로가 된 순간은 손에 꼽을 정도니 위로받긴 했으나 위로되지는 않았다 쯤 되려나? 대부분의 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옆길로 샌다. 애써 다독이다가 어느새 잘난 척을 하거나 세상엔 그것보다 힘든 일도 많아. 사는 건 원래 어려운 거야. 류. 참고 듣다 못해 결국 꾸지람을 하고 야, 그만 징징대. 세상엔 그것보다 힘든 일도 많아. 사는 건 원래 어려운 거야. 같이 애써 다독이다가 어느새 잘난 척을 하거나 야, 그만 징징대. 지겨워 죽겠네 정말. 처럼 참고 듣다 못해 결국 꾸지람을 하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라며 신세 한탄을 할 때도 있다. 관계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는 일로 완성되거늘 우리는 정작 타인의 마음을 위로할 줄도 모른 채 관계를 맺으며 산다. 직업 특성상 평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생전 처음 본 나에게 절친한 사람에게도 하기 힘든 말을 꺼내놓는 사람도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 마무리되는 내밀한 사연을 들을 때마다 이걸 어쩌나 싶어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한다. 지혜 같은 게 있을 리 없어서 좋은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상대방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기에는 정보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저 이 말만 한다.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영양가 없는 말에 상대는 위로받는다는 거다. 내가 좋은 이야기를 못 해줬다고 자괴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거로 충분하다며 고개를 끄덕이니 나란 사람은 말을 안 할수록 도움이 되는 존재란 얘길까?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나 역시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맞이한 위로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들은 다 그리 대단한 말이 아니었다. 나는 힘들다고 말할 때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싫다. 상황이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를 때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 없어 보인다. 어떻게 힘을 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괜찮아질지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폭력이 된다. 차라리 그럴 때는 야, 진짜 열받겠다. 완전 짜증나겠네. 일단 밥이나 좀 먹어. 같은 말들이 더 와닿는다. 하지만 내 앞에 지옥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앉아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인생이라는 세찬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멋진 말을 해줌으로써 그 삶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건네는 말이라고는 내가 들었을 때 기분 나빴던 말들 뿐.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말든 잘난 척이나 꾸지람, 신세 한탄을 되풀이하게 된다. 어느 날 보노보노는 곤란함에 대해 고민한다. 보노보노는 문득 배가 고파지면 곤란하니까 늘 조개를 들고 다닐 만큼 곤란해질 것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며 산다. 그런 모습을 보고 너구리는 나중에 곤란해하면 될걸 왜 지금 곤란해하냐며 쏘아붙이고, 포로리는 당사자보다 더 고민하며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데 반해 야옹이 형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노보노, 살아있는 한 곤란하게 돼 있어. 살아있는 한 무조건 곤란해. 곤란하지 않게 사는 방법 따윈 결코 없어. 그리고 곤란한 일은 결국 끝나게 돼 있어. 어때? 지금 좀 안심하고 곤란해할 수 있겠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들이미는 이유는 괴로워하는 것만큼이나 괴로워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일이 힘들어서일 거다. 얼른 문제가 해결되어 같이 깔깔거리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답답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마음, 적어도 내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들만 있어서 나 역시 그 에너지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이기심이 위로가 필요한 순간 딴짓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걸 까먹게 한다. 하지만 야옹이 형은 소심하고 걱정 많은 보노보노만을 위한 위로를 건넸다. 어차피 곤란해할 거라면 마음 편히 곤란해하라고. 언젠가는 그 곤란함도 끝날 거라며 마음껏 곤란해할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곤란해하는 게 취미생활인 보노보노에게 이보다 딱 맞는 위로가 또 있을까? 심리학 실험 중에 백곰 실험이라는 게 있다. 실험군을 둘로 나눈 뒤 똑같이 백곰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단, 한 실험군에는 이후 백곰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다른 실험군에게는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는다. 실험 결과 백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 집단은 어느 쪽일까? 결과는 백곰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지시받은 실험군이 백곰에 대해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자꾸 생각나고 잊어버리려 할수록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잊어버리고 말겠다는 노력 자체가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 아닐까? 같은 이유로 걱정하는 사람에게 걱정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곤란해하는 사람에게 곤란해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심은 전해줄지 몰라도 진정한 위로는 되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적절히 위로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위로해야 할 때는 나라는 사람의 깜냥에 대해 되짚어보기로 했다. 나는 멋진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다. 그저 그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게 침묵이건 농담이건 그저 경청하는 태도건 위로를 해야 하는 순간에는 내가 위로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그저 묵묵히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많이 위로받았다. 진정한 위로는 내가 받고 싶은 위로다. 미움받을 용기. 보노보노 속 등장인물들의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낯선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캐릭터가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건 보노보노와 친구들이 미움받는 것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하의 소심한 보노보노는 온갖 걱정은 다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것 같다는 걱정은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너구리는 항상 밉상인 짓을 하면서도 그런 자신을 누가 미워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 포롤이나 야옹이 형도 마찬가지다. 관계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늘 사랑만 받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그저 받아들인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할까?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미움받는 일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다. 가뜩이나 애정결핍이 될 지경인데 미움까지 받다니 상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해진다. 하지만 솔직해지자.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나. 시간만 나면 흘겨보고 뒤에서 욕하고 행여 잘되기라도 하면 다리 뻗고 잠도 못 자면서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는 그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데에도 그만큼의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서로 미워하는 건 한쪽만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안다. 나한테 미워할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게 상상 안 된다는 것. 나만큼 무난하고 평화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도 그렇게 믿고 지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건 말이 돼도 남이 나를 미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를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만 있으니 남이 나를 미워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심각해졌다. 몇 해 전에 평소 존경하던 선배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뜩이나 소심한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했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매일 울고불고 우울해하다가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서 신경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앞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말했다. 그 사람이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껏 저는 좋은 사람들만 만났거든요. 두서없는 넋두리를 한참 듣던 의사가 그랬다. 김신혜 씨는 이제껏 좋은 사람들만 만났군요. 부럽네요. 이제껏 참 잘 살았네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그랬구나. 나는 이제껏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단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날 달갑잖아 하는 한 사람에 연연해서 그동안 누린 인간관계마저 다 망친 사람처럼 굴고 있구나. 그날 이후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일상 전체를 망칠 필요는 없다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10명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없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원망하며 우울해하기에는 인생이 억울하지 않나. 나에게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도 그 마음대로 나를 미워할 권리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 그가 나를 미워하는 만큼 나도 그를 미워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한없이 유치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내 맘 같지 않은 인간관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현명한 생존 전략이다. 얼마 전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고민하던 차에 친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언니는 꼬이고 꼬인 관계 때문에 긴 세월을 고생하다 결국은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경험이 있다. 내 말을 묵묵히 듣던 언니가 그랬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야. 그 선택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차라리 미움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낫더라고. 미움 좀 받으면 어때? 나 좀 봐.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누구 때문에 힘들거나 억울하거나 짜증날 때는 너만 생각해. 그 사람도 그만큼 힘들겠지 하는 공감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힘들더라고. 공감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난 왜 이럴까? 쓸데없이 자책만 하게 되는 거야. 힘들 때는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미움 좀 받아본 사람이 하는 이 진한 조언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 나 역시 용기를 얻었음은 물론 저절로 언니의 앞날까지 응원하게 됐다. 그렇다. 미움 좀 받으면 어떤가?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미움받을 짓을 해도 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반대로 아무리 예쁨 받을 짓을 해도 예뻐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더 이상 미움받고 사랑받는 일에 예민해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공감이 안 되면 공감 안 해도 된다. 이해가 안 가면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정 힘들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한가. 우리는 왜 칭찬에 목숨을 걸까? 예전에 함께 밥을 먹을 때 외국인 친구 하나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너 웃는 게 예쁘구나. 갑작스럽게 날아든 칭찬에 얼굴이 빨개져서 허둥지둥 하다가 겨우 대답했다. 아니야. 그 말에 그는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했다. 내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있어.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 딱 두 가지로 반응하더라고.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좀 그렇죠. 칭찬을 들으면 대부분은 부정하거나 장난을 쳐. 그 말에 발끈해서 물었다. 그럼 너네는 칭찬을 들으면 뭐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가 그랬다. 그냥 고맙다고 하지. 어찌 들으면 그저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나도 딱 그랬으니까. 칭찬을 들으면 꼭 부정하거나 잘난 척을 덧붙이게 됐다. 칭찬을 듣는 게 좋은 동시에 멋졌기 때문이다. 그저 고맙다고 대답하고 넘어가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당연하게 인정하는 것 같아 얄미워 보일 것 같아서다. 그만큼 칭찬이 좋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사랑한다. 더 자주 칭찬받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칭찬을 듣고 나서는 마치 그 칭찬이 달갑지 않다는 듯 행동한다. 그게 더 고상해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거나 화가 난다. 대놓고 칭찬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칭찬을 안 받고 살기에는 섭섭하고, 이건 뭐 일상이 칭찬과의 싸움을 넘어서 자기와의 싸움이 될 정도다.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칭찬에 목숨을 걸면서도 칭찬을 받는 일에는 익숙해지지 않을까? 도대체 칭찬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뒤틀리게 만드는 걸까? 몇 년 전 함께 방송 일을 하게 된 유명인이 있다. 재능이 있는 데다가 호감도도 높아서 인기인이라고 말하기에 어색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당시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드물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가능성에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언제 다시 TV에 등장하더라도 시청자들이 반길 만한 스타였다. 나 역시 평소 자신있게 팬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그는 함께 작업을 하는 내내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프로그램 색깔과 내용이 그의 성향과 맞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촬영이 고되거나 제작진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할 때마다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알고 보니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인가 생각했지만 내 성격은 또 뭐 그리 좋다고. 보기와는 다르게 무척 내성적이고 예민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게 이유인 것 같지는 않았다. 영문도 모른 채 사이만 점점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뒤 문제는 엉뚱한 부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초반에 함께 일을 시작했을 때 그가 칭찬을 불편해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팬이라는 말을 듣고 어색하게 얼버무리고 꼭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었다는 말에 별 반응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한테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는가 보다 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가급적 칭찬을 하지 않았다. 만나거나 통화할 때 담소를 짧게 나누고는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의사소통을 나누는 게 다였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내 모습이 달갑지 않았나 보다. 점점 이유도 없이 꼬투리를 잡거나 말을 물고 늘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뉘앙스의 표현을 꺼내며 사람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무례한 건 내가 아니라 그였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그 사람 대체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그날도 역시 업무상의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나를 세우고 있었다. 짜증났지만 그래도 내가 맞추는 게 낫다는 생각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대화를 시도해봤다. 이미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보강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코너는 당신이 전문이니 믿고 맡기겠다. 워낙 잘하는 부분이니까 평소처럼 편하게 하면 될 것 같다. 등등 누가 봐도 칭찬을 덕지덕지 바른 말들을 섞어 늘어놓았더니 그는 점점 목소리 톤이 높아지더니 어느새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전화를 끊을 때쯤엔 거의 신이 나 있었다. 그거였던 거다. 그동안 내가 칭찬을 안 해줘서 화가 나 있던 거다. 나는 칭찬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다. 딱히 칭찬할 게 없어서 안 한 거였다. 칭찬을 받고 싶다면 맡은 바에 열심히 임하거나 상대방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면 될 것을. 오히려 괜히 시비를 걸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모습에 그동안의 팬심을 전격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쿨한 척 하는 사람일수록 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진실을 그를 통해 새삼 확인하게 될 줄이야. 이제는 유명인을 만나면 칭찬부터 하고 본다. 평소 칭찬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칭찬을 어색해하거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보일 뿐 몹시 반긴다. 에이, 그런 소리 마세요. 라고 말한다고 진짜 그런 소리를 안 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 않았던가. 나중에 그와 더 가까워질 기회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칭찬 같은 거 없어도 너는 충분히 멋있다고. 오히려 칭찬을 포기 못하는 안달복달이 네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그럼 그는 자길 대체 뭐로 보는 거냐며 불같이 화를 내겠지. 그럴 땐 소심한 나지만 한마디 하고 싶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야. 독일의 심리학자 베르벨 바르데치키는 나는 괜찮지 않다 에서 칭찬과 사랑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썼다. 칭찬과 사랑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칭찬은 특정한 특성 몇 가지를 향한 것이지만 사랑은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아우른다. 따라서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즉 존경과 수용 그리고 애정을 향한 갈망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핍된 부분을 늘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한다. 우리는 칭찬받는 일을 사랑받는 일과 혼동한다. 그래서 칭찬이 없을 때는 기가 죽고 쓸쓸하고 때로는 불안하거나 화도 난다. 하지만 칭찬을 갈구할수록 더욱 외로워지는 경험은 이제 질릴 만큼 해오지 않았나. 칭찬 다음에는 늘 더 큰 칭찬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칭찬을 받기 전보다 마음이 더 불행해진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 수도 있지만 고래를 좌절시킬 수도 있다. 나 역시 칭찬이 좋다. 칭찬 들을 때마다 으쓱해진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겸손한 척하거나 부정하거나 더 큰 잘난 척을 보태지 말고 겸허히 기뻐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그래야 더 해줄 테니까. 그러니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입 찢어지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해야지. 그게 민망하면
슬쩍 차라도 한 잔 사줘야지. 그것도 왠지 노골적으로 느껴지면 마음속으로 칭찬한 사람을 많이 아껴줘야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칭찬에 목매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일일 거다. 칭찬은 들으면 좋지만 못 들었다고 해서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일일 거다. 그런데 그게 참 안 된다. 뭔가를 했을 때 칭찬을 들어야 살맛이 난다. 그래서 내가 요 몇 년간 계속 살맛이 안 났던 건가? 아무튼 적어도 하나만은 기억해야지. 칭찬과 사랑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칭찬은 씨앗을 뿌려주기도 하지만 싹을 자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살면 된다. 늘 소심하면서도 자기를 아끼는 일만큼은 적극적인 보노보노가 그러는 것처럼. 내 몸은 흐물흐물하다. 잡아당기면 엄청 늘어난다.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개나 돌을 흐물흐물한 부위에 넣어둔다. 나는 편리한 나다. 나는 편리한 나라고. 졌다고 생각한 놈이 있을 뿐. 친구가 오랜만에 나간 술 모임이 엉망이 된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인 4명이 만난 자리였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2명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더니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다. 친구는 분위기 좋았던 술자리를 망쳤다며 언짢아 했지만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도 싸움 구경하고 싶다. 세상에서 제일 흥미진진한 것은 싸움 구경이다. 하지만 요새는 다들 어쩐 일인지 좀처럼 싸우지 않아서 싸움 구경할 일이 흔치 않다. 단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말싸움 정도. 뉴스에나 나오는 흉악한 싸움이나 국회의원들의 찌질한 세력 다툼을 팔짱 끼고 지켜볼 자신은 없다. 친구는 당분간 그 2사람을 못 만나겠다고 했지만 나는 다음엔 나도 좀 불러줘 하며 실실 웃었다. 싸움 구경이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프랑스 영화를 본다. 프랑스 영화에서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에 거침이 없다. 밥 먹었니? 안 먹었는데? 같은 사소한 이야기도 싸우는 것처럼 대화한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남의 눈치만 보거나 과묵한 사람은 오히려 독특해 보인다. 나는 프랑스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지만 프랑스 영화 속의 프랑스인들은 매력적이다. 미친 듯이 싸우고 나서 불같이 화해하고 열렬히 사랑하다가도 죽일 듯이 증오한다. 그 냄비 근성을 간접 경험하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이야기를 침튀기며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속이 시원하다.
마치 프랑스 영화 속 한 장면에 있었을 것 같은 그날 밤의 친구가 부러웠다. 나도 가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구와 언성을 높이곤 하는데 이제야 아무도 우리를 말리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다. 그 싸움을 더 보고 싶었던 거다. 마치 프랑스 영화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했던 거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친구들은 고품격 취향을 가진 게 틀림없구나. 돈 한 푼 안 내고 영화도 보고 알뜰하기도 하네. 그 안에 우리는 마치 명배우처럼 리얼하게 싸움 연기를 했을 거다.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우리는 아무도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도 이겼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살아있는 원수지간인 큰곰대장과 야옹이 형은 어느 날 또 한 번 결투를 한다. 도대체 왜 싸우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격렬하게 싸운 둘은 각각 온몸이 상처로 너덜너덜해진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야옹이 형의 끔찍한 몰골을 마주친 엄마 곰은 깜짝 놀라지만 야옹이 형은 마치 이긴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 하고 있다. 엄마 곰. 이긴 당신이 이 정도면 진 상대는 더 심하겠네? 야옹이 형. 아니, 두세 군데 피난 정도야. 엄마 곰. 그런데 왜 당신이 이겼다는 거야? 야옹이 형. 내가 이긴 게 아니야. 그놈이 졌다고 생각한 거지. 엄마 곰. 왜 그놈은 졌다고 생각한 건데? 야옹이 형.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잘 짓거든. 엄마 곰. 그럼 당신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야? 야옹이 형. 이긴 놈은 없어. 졌다고 생각한 놈이 있을 뿐이야. 야옹이 형과 큰 곰 대장은 친구인 게 확실하다. 피 터지게 싸우고도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이.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도 관심 없는 싸움을 놀이처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이. 야옹이 형과 큰 곰 대장은 결투를 하면서 우정을 느낀다. 그렇게 격렬히 싸우고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가끔 우리는 싸운 적 없어요 라고 자랑하듯 말하는 연인이나 부부를 보면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 싶다. 애정이란 분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산다는 말은 그 생활에 애정이 조금만 들어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잘 싸우는 사람일수록 잘 사랑한다. 싸움이 겁나서 말을 아끼게 되는 사람에게는 결국 마음도 아끼게 되니까. 서로를 이해하기만 하는 관계란 서로 이해할 만큼의 애정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끼는 친구와 언성을 높인다. 그렇게 싸우면서 확인하는 애정도 분명히 있다고 믿으면서 핏대를 올린다. 가족이란 모르는 것 투성이. 엄마는 늘 꼿꼿한 사람이었다. 매사에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불평을 하면 선생님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은 각자 다 생각이 달라 라고 반응하는 분이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엄마에게 내가 겪은 일이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므로 그건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바르기만 한 말 앞에서 어린 마음은 문을 닫는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반발로 나 역시 엄마 편을 들지 않는 딸로 자랐다. 엄마가 어떤 부조리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다 그래. 아빠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을 때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게 왜 결혼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점점 엄마를 아끼는 법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얼마 전 엄마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늘 당당하던 엄마는 갑자기 도화지 같은 얼굴을 하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거나 대화 자체를 피했다. 언젠가부터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러더니 훌쩍 집을 떠나버렸다.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도 돌아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라는 걸 해본 적이 있었던가? 서로 위로라는 걸 해본 적이 있었나? 며칠 뒤 핏기 없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내 질문에 짤막한 대답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너한테 고생만 시키고 엄마는 마음이 안 좋다. 는 남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떨었다. 예상은 했지만 당황했다. 엄마의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엄마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고난은 언젠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노력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같은 딱 부러지는 말들 뿐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고난이란 지나가는 법이 없고 노력해도 이겨낼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되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우울했을 때 엄마가 그런 말을 해서 더 우울해졌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까? 적절한 말을 고르는 대신 몇 끼를 굶었을 엄마를 위해 죽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내가 가끔 아팠을 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쌀을 불리고 채소를 삶았다. 바쁜데 안 그래도 된다. 엄마 괜찮다. 는 말은 배경음악처럼 흘려들으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고양되던 마음을 느끼며 밥을 차렸다. 그러는 동안 깨달았다. 엄마가 병들고 나서야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은 그리 강하지 않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우리 엄마만큼은 아닐 줄 알았다. 그러나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다. 지난 세월 동안 꿋꿋하게 지켜왔던 엄마의 자존심과 세월이 마음으로 전해졌다. 한참 동안 미움이 담긴 냄비를 저으며 조금 울었다. 보노보노는 어느 날 아빠가 혼자 어딘가로 불쑥 가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몰래 뒤를 쫓아보기로 했다. 아빠가 눈치채지 못하게 먼 바다까지 헤엄쳐 가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는 동안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늘 온화하고 어쩔 때는 어수룩해 보이던 아빠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닷가의 고래 무리들에게는 공포의 존재로 불리고 있던 거다. 보노보노는 몇 해 전 고래 우두머리와의 대결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이후로 고래 무리들에게 무시무시한 영웅으로 거듭난 아빠의 과거를 알게 된다. 그 덕에 고래 무리에 둘러싸여 위험에 빠질 뻔한 보노보노 역시 목숨을 구하게 된다. 하지만 보노보노는 상상하지도 못한 아빠의 새로운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내가 알고 있는 아빠가 맞는지, 그동안 나는 아빠에 대해 뭘 알고 있던 건지 혼란스럽다. 보노보노, 나는 아빠에 대해 전혀 몰랐던 걸까? 고래 장로, 응, 몰랐지. 앞으로는 더 모를 거야. 눈에 보이는 거랑 지금 아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지. 그럼 다시 눈에 보이는 거랑 아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건 역시 진짜가 아니지만. 보노보노.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 모르면 알아가면 된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그게 꼭 진실인 것은 아니다. 마치 선문답 같은 대화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레 엄마와 내 모습이 겹쳐진다. 엄마와 나 사이에도 솔직하지 못했던 시간이 30년이 넘는다. 하지만 우리 앞으로는 30년이 더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알아가 보자.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다시 알아가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짐을 했다. 나라도 솔직해지자. 나부터 먼저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엄마는 그런 적 없냐고 철없이 물어보자. 엄마를 엄마로서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엄마로 대하면 엄마 역시 나를 딸로서의 나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딸로 봐주지 않을까? 내가 맨 처음 엄마의 눈물을 봤을 때 그랬듯 엄마 역시 당황할지도 모른다. 대체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망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면 뭐 어떻다고. 당황스러운 마음에도 노력하면 다 좋아지는 거야 라는 말을 건네지 않을 엄마를 기다려 봐야겠다. 요즘 나는 한껏 약해진 엄마에게 끌린다. 이제야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게 실감이 난다. 엄마도 딸만큼이나 약한 사람이라는 것만큼의 위안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안도감이 나를 살게 한다. 엄마를 더 사랑하게 한다. 나는 요즘 엄마 때문에 슬퍼하는 법을 새로 배우고 있다. 금세를 안 하면 어른이 될까? 10대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당장 어른이 돼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었을 때 어른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클리어하기로 했다. 그중 첫 번째는 염색이었다. 20살 때는 알록달록한 머리가 유행이었다. 애들은 마치 그게 성인이 된 증명인 양 죄다 머리를 물들였다.
하지만 빨간 머리, 노란 머리는 너무 흔한 것 같아서 초록머리를 하기로 했다. 집에서 염색약을 바르고 권장 시간을 훨씬 넘길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래야 더 진한 초록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미술에 기술과 소양이 전혀 없는 20살짜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초록머리는 어디는 까맣고 어디는 노랗고 어디는 갈색에다 나머지만 초록색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내 머리를 보고 나무 같다고, 상추 같다고 했지만 만족했다. 똑같은 머리를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음 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설픈 초록머리를 한 채 동아리 선배와 시시덕거리고 다른 과 남자애를 짝사랑하고 친구와 싸우고 툭하면 취했다. 따지고 보면 초록머리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초록머리가 아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른 버킷리스트에는 야한 영화 보기도 있었다. 어른 하면 19금 영화, 19금 영화 하면 성인 아닌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야한 영화가 보고 싶었다. 그것도 당당히 내 돈으로 표를 끊어서 보러 가고 싶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본 성인 영화는 바운드라는 외화였는데 때마침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선배와 같이 봤다. 영화는 생각보다 야하지는 않았지만 여주인공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빅클로즈업 하는 장면이 많았고 엎친 데 덮친 격 여자들끼리의 러브씬이 자꾸 나왔다. 내가 보자고 우겨서 본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하드코어한 전개에 나도 울고 선배도 울고. 영화관을 빠져나온 후 우리는 서로 눈을 못 마주치고 어색해하다 쭈뼛쭈뼛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다. 그날 이후 선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보노보노 역시 늘 어른이 되는 일에 대해 고민한다. 어느 날 포로리의 큰 누나 도로리를 통해 자립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보노보노는 덜컥 두려움이 생긴다. 자립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립을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운다. 자립이란 자기 힘을 길러 어른이 되는 일이라는 도로리의 말을 듣고 보노보노는 전혀 다른 의문을 품는다. 금세 울지 않고 금세 화내지 않고 금세 웃지 않으면 어른이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혼잣말을 한다. 금세를 안 하면 되는 걸까? 금세를 하면 안 되는 걸까? 금세가 나쁜 걸까? 얼핏 들으면 유치한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나 역시 이 대목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다. 어른이 되면 금세와 멀어지는 법이라고. 무언가를 열망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뭔가를 금세 하고 싶어 하는 것. 반대로 금세 실증내는 일 역시 젊음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고 싶은 것들을 금세 줄 세우는 일만으로 뿌듯해하고 그렇게 열망하던 것들이 뭐였는지조차 금세 까먹는 것도 다 어려서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이 말하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른 금세를 할 뿐이다. 어른은 금세 포기하고 금세
후회하고 금세 체념한다. 처음엔 그런 게 참 싫어도 어느새 그 마음 역시 금세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넘길 수 있게 된다. 보노보노의 염려처럼 금세는 나쁜 게 아니다. 금세는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필요한 거다.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른이 될 거라고 믿었다. 머리카락 염색이나 19금 영화 보기 같은 것들이 어른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어른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다. 어른이란 모든 걸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삶을 멋없다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별로 어른답지 않은 지금의 삶도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어른도 가끔은 아이 때의 마음을 떠올린다. 그동안 바라온 어른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맞나 싶을 때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보노보노, 포로리가 왜 혼자 사는지 아니? 나랑 아버지가 독립시키려고 결정한 거야. 그리고 포로리도 혼자 살고 싶다고 했어. 난 포로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포로리는 호두를 버리지 않고 있어. 호두는 그 아이의 분신, 아니 그 아이의 자체야.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한 독립할 수는 없어. 보고 싶어서 가슴이 미어질 때.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불쑥 말씀하셨다. 니는 누가 보고 싶고 그립고 해서 가슴이 미어진 적 있나? 있지. 언제? 누가? 그건 말할 수 없지. 프라이버시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였다. 근데 아빠가 요즘 그래요? 잠시 망설이던 아빠가 대답하셨다. 응, 내가 그렇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3살 때 부모님을 여인 아빠는 내내 할머니 손에서 컸다. 할머니는 내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 아빠는 종종 할머니 이야기를 했지만 요 몇 년 통 말씀이 없었는데 요즘 유난히 할머니 얼굴이 자꾸 사무치시나 보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마디 했다. 언제 한번 성묘라도 다녀오세요. 그 말에 아빠는 대답이 없었다. 아빠도 어느새 그 한 번이 망설여지는 나이가 된 건가? 성묘하러 가는 일도 엄두가 나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건가? 내 나이 먹는 것에만 한숨 쉴 줄 알았지. 아빠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해왔던 것 같아 마음이 덜컹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밥을 먹었다. 아빠도 말없이 밥을 드셨다. 우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런데 아빠의 그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돈다.
가슴이 미어진다.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고. 마음속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진다. 포로리는 어느 날 문득 옛 생각에 잠겨 행복했던 가족들과의 추억을 되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포로리에게 늙은 아빠는 말한다. 아빠랑 엄마는 이미 각오했다. 잊어버릴 각오. 그러니 너도 각오하거라. 그러면서도 포로리가 아직 어리다는 걸 아는 아빠는 이렇게 덧붙인다. 각오라고 말은 해도 금방 되는 건 아니지. 아빠랑 엄마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각오했거든. 그러니 멋대로 부활 같은 거 시키지 마라. 추억을 떠나보낼 각오를 한다는 것. 나는 그게 뭔지 아직 모른다. 아무리 각오해도 떠나보낼 수 없는 추억이 있다는 것. 그건 역시 아직 모른다. 여전히 할머니가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아빠의 마음도 아직 모른다.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일이기에 최대한 모르고 싶다. 하지만 이미 그 현실을 맞닥뜨린 아빠는 가슴이 미어지게 보고 싶으면서도 성묘하러 가겠다는 약속 하나 쉽게 하지 못한다. 그동안 포로리는 매년 아빠와 꽃 구경을 갔었다. 그런데 올해는 편찮으신 부모님을 돌보느라 지쳐서 꽃 구경을 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잠시 까먹고 만다. 그러자 서운해하는 아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포로리는 지금이라도 꽃 구경을 가자고 나서고 아빠는 마지못해 따라 나선다. 함께 걸어가는 길에 부자가 나누는 대화가 마음을 파고든다. 포로리 아빠. 노인네들하고 한 약속은 어기는 거 아냐. 포로리. 어긴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포로리 아빠. 노인네들하고 한 약속은 잊어버리는 거 아냐. 젊은이들한테는 다음 달, 내년도 있겠지만 노인네들에게는 지금뿐이라고. 언젠가는 나도 아빠가 보고 싶어서 가슴이 미어질 때가 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모르고 싶다. 아빠와 나에게도 지금은 지금뿐이라는 것을 자꾸 모른 척 하고 싶다. 꿈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어른. 사회학자 우에노 지지코는 느낌을 팝니다 라는 책에서 어른의 꿈에 대해 썼다. 그는 나이 든 사람에게 꿈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화가이자 수필가로 활동하며 와인 양조장을 차려 자사 브랜드의 와인을 제조하는 것으로 화제가 된 다마무라 도요오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꿈에 대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주장을 펼친다. 왜 하나의 꿈을 이루고 나서 바로 다음 꿈을 가져야 하죠?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죠? 끊임없이 다음 꿈과 다음 목표를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잘 나가던 고도 성장기의 나쁜 버릇 아닙니까? 이 글을 읽다 보니 요즘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계획성 없는 인간이라 여겨온 것이 불필요한 자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충분한 게 아닌가 하고. 어린 시절에는 꿈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 하고 싶은 게 차고 넘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은 모자라기에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만큼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다. 이 다음 해와 함께 사는 아이들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하지만 어른이 된 다음에는 꿈이 꼭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건 아니다. 경험과 성취의 유무를 떠나 세상살이에 대해 현실적인 눈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만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좌절하거나 슬퍼하다가도 갑자기 일이 잘 풀리기도 하는 등 인생은 내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는 동안 원대한 꿈은 점점 사라지고 일상이 그저 당분간 안녕하기를 바라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까지 뭐든 이룰 수 있고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을성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은 그동안 원해온 것이 다 이루어진 공주나 할 수 있는 말. 어른이 되어서까지 너무 간절히 원하면 우주도 피곤해한다. 어느 날 보노보노의 숲속 친구인 울버는 탈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탈모에 좋다는 건 다 시도해보지만 좀처럼 머리카락은 다시 나지 않는다. 보노보노와 친구들은 울버의 탈모가 나아지도록 도와주면서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왜 이상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저 머리가 다시 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답답할 뿐이다. 머리카락을 한 올이라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아빠를 지켜보던 아들 리는 시니컬하게 한마디 한다. 머리가 벗겨지는 건 쉬워. 그걸 포기하는 게 어려운 거야. 노력해도 안 되는 일에 열중하는 아빠의 뒤통수를 때리는 아들. 어른이 되어서도 이루지 못한 꿈을 놓지 못하는 어른들을 설명하는 말로 이보다 적절한 말이 또 있을까? 나이를 먹어서도 꿈꾸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은 나름대로 아름답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른이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니다. 삶을 비참하게 느끼게 만들고 일상을 고단하게 하는 게 꿈이라면 평생 이고 지고 살 필요는 없다. 요즘 나에게는 꿈이 없다. 그 사실이 마음 편하다. 온갖 꿈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과 대단한 꿈 하나 없이도 살아가는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면 아이, 꿈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어른이라는 거다. 어른은 비록 꿈은 없을지 몰라도 세상 물정은 안다. 포기할 때와 그만둬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알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현실도 안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어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꿈 없이도 살아가는 나를 장하게 여기며 살자. 어른이란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사는 사람이니까. 꿈 없이도 살아간다는 것, 그건 또 다른 재능이다. 어른이 안 되고 싶었던 날. 이른 오후 강변북로 위. 이 시간에 이럴 일이 없는데 앞차들이
서서히 느려지면서 길이 막히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앞선 차들이 하나 둘 깜빡이를 켜는 걸 보니 사고가 난 모양이다. 핸들에 턱을 댄 채 느릿느릿 전진하니 왼쪽 도로에 작은 차 한 대가 획 뒤집혀 있고 그 뒤에는 반토막난 검은 중형차가 비스듬히 서 있었다. 뒤집어진 차 안 운전석에는 아직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았다. 중형차 운전자로 보이는 남자는 진땀나는 몸짓으로 운전석 문을 열어보려 애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저 멀리 긴박하게 달려오는 견인차와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처참한 광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깜빡이를 켜고 길을 지나갔다. 나 역시 눈을 힐끔거리면서도 잠깐이나마 경적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묵묵히 앞으로 갔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같은 말을 계속 내뱉게 됐다. 어떡하냐. 아이고 진짜. 밤에 자유로 같은 자동차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 근데 사고 났을 때 그거 본다고 잠시 주춤하면 큰일 나. 그땐 너도 같이 가는 거야. 맨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자꾸 브레이크를 밟고 주변을 힐끔거리는 나에게 누군가 한 말이었다. 처참하게 뒤집어져 있던 자동차가 머릿속에서 떨쳐지지 않아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는데도 자꾸 그 말이 생각났다. 평정심을 찾으려고 애써 기억해낸 말일지도 모른다. 그날 강변북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은 다 어른 같았다. 남 미래는 꿈쩍 안 하고 커다란 사고에도 금세 평정심을 찾고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는 어른들이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다시금 앞으로 운전해 나가는 나 역시 문득 어른이 돼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 어른 같은 내가 싫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누군가 됐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아직 안 됐다면 안 됐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나도 나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사진을 찍었는데 찍는 족족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으니까 삭제. 이건 흔들렸으니까 패스. 이건 너만 잘 나왔으니까 다시. 번듯한 추억 한 장 남겨보겠다며 법석을 떠는 나에게 친구가 한마디 했다. 그것도 다 너야. 갑자기 뒤통수가 찌릿했다. 그래, 그것도 다 나지. 얼굴이 커도 흔들려도 표정이 어색해도 다 난데 나는 늘 100% 완벽한 내 모습만 나로 쳐주는구나. 완벽한 모습이 다 뭐라고. 그런 거 나조차도 본 적 없는데. 어쩌면 나에게 가장 야박한 사람은 나다. 셀카 한 장 찍는데도 나는 나를 너무 못살게 군다. 그런 의미에서 구질구질한 내 모습, 별 볼 일 없는 내 모습, 실망스러운 내 모습도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겠다.
가끔씩 그 모습을 떠올리거나 꺼내보면서 10번 중에 딱 한 번 그럴듯한 내 모습이 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 엉망진창인 나머지 나도 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라도 나와 화해하며 살 필요가 있다. 스스로 예쁘다 라고 느끼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예쁘지 않더라도 좋아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예쁘다,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만큼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싫어 라고 말한다. 싫어 라고 말하면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걸까? 조금 만족스러운 걸까? 좋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야. 소중한 건 졌을 때의 얼굴. 문득 궁금한 게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질문을 던지는 건 나의 버릇 중 하나다. 평소 호기심이 왕성한 편이 아닌 대신에 한번 의문에 휩싸이면 멍하니 앉아 골몰하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질문을 퍼부으며 의문의 실마리를 푸는데 꽂힌다. 요즘 툭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다.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내 질문에 친구 C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평온한 마음이라고 대답했다. A는 자존감이라고 대답했으며 S는 건강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 답변이 100% 진심이 아니라 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는 게 신기했다. 만약 누군가가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평온한 마음? 맞다. 마음이 지옥이면 일상도 지옥이 되니까. 건강? 그것도 맞다. 건강해야 삶 자체를 영위할 수 있으니까. 안정감? 그것도 필요할 것 같다. 늘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 같은 건 불안감만 더 조성할 뿐이니까. 그 모두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겠지만 나에게 딱 들어맞는 대답은 아니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딱 들었을 때 좋거나 긍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라는 생각만 들었다. 보노보노는 죄다 동물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하기 힘든 명언이 툭툭 등장한다. 그래서인지 주옥 같은 대사들을 수첩에 적어가며 읽는 재미도 쏠쏠한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확 꽂히는 대사가 있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서 야옹이 형과 또 한 번의 결투를 마치고 피투성이가 된 큰 곰 대장은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가야, 아빠는 또 야옹이 형에게 졌단다. 하지만 아들아, 졌을 때 아빠 얼굴도 잘 봐둬야 한다. 잘 봐라. 이게
졌을 때의 아빠다. 꽃길을 걸을 때는 인생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행복을 충분히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라다. 아니, 만끽한다는 실감조차 할 겨를이 없다는 게 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인생에 대해, 불행에 대해, 또는 도무지 잡히지 않는 행복에 대해 여러 번 곱씹고 떠올리게 된다. 무언가를 자주 생각하고 떠올릴 때는 그것과 한참 멀리 있을 때다. 내가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지 자꾸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도무지 답을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삶에 대해 논하기에는 충분히 살지 못했지만 인생은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는 나이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인생을 10이라고 봤을 때 잘 사는 기간은 고작 2 또는 3이고 1도 채 안 될 때가 더 많다.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좌절하거나 좌절을 딛고 겨우 일어서거나 그 둘 다 제대로 하지 못해 웅크려 있거나 멍하니 보내는 시간들이다. 하지만 오직 하나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졌을 때의 얼굴 앞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 고개를 돌리거나 도망치거나 부정하는 게 다다. 하지만 큰곰대장은 그러지 않는다. 이기고 싶어서 시작한 싸움이지만 졌다는 결과 역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사실을 창피해하거나 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이긴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은, 결코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삶이라는 걸 큰곰대장은 알려주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졌을 때의 얼굴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끌어모아 편안한 마음을 안고 건강한 몸으로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다면 분명 바랄 게 없는 삶이 될 거다. 하지만 나는 마음의 평온함이 깨지더라도 건강을 해치고 자존감이 무너지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도 졌을 때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 큰곰대장의 바보스러움에 조용히 감동했다. 소중한 것은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소중한 것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소중한 것은 더는 움직이지 않게 된 거야. 보노보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아서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것. 우리에게 있어 소중한 건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설명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힘들고 그래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없으면 안 될 무언가. 그것 때문에 때때로 인생은 힘들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이를테면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 정이나 진심 같은 것,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들이 그런 것처럼.